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이 어머니가 이게 1907년 소설이니까는 1905년 혁명 다음에 나온 소설이잖아요. 사회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양반 자체는 이제 1868년에서 1936년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얼마 동안은 이제 국가 영웅처럼 31년에 귀국했으니까 그 소비에트 조국의 이제 상징처럼 살았죠. 여기 장면 중에 그런 게 있던데 이 양반 장례식 때 운구를 스탈린하고 몰로토프가 했다고. 그러니까는 빅3 중에 이제 빅2가 잡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관을 나눈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그 소비에트에서. 그러면 당시에는 이제 소비에트 80년대 운동권들이 뭐 소련을 부를 때 우리 소비에트 조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 이제 소비에트에 대한 동일시가 강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립기가 갖는 영향력은 대단하죠. 그 평가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뭐 솔제니치는 역겨운 쓰레기라고 했고 그 롤리타의 나보코프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마술사잖아요. 언어의 마술사니까는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이제 그 미묘한 맛을 느끼려면은 좀 정독을 하고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힘들 정도를 외국어로 써낸 러시아인이 나보코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이 소설은 별로겠죠. 그래서 뭐 소설가로서 어떤 역량 같은 거 인정했지만 기초교양 얘기를 하잖아요. 기초교양 부족하고 그다음에 표현력, 구성력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나보코프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고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살에 아버지 죽고 11살에 고아되고 12살에 가출해서 5년 동안 유랑하고 뭐 러시아를 떠도니까 소위 말하는 구조적 배제의 유형이죠.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혁명가로 성장하죠. 소설 주인공하고 비슷하게 파벨처럼. 그래서 이 스스로 이제 혁명가로 커가면서 혁명성도 갖고 노동자들의 글을 막 찍어내듯이 본인도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글쟁이들로부터 이제 지도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레닌가도 교본이 깊었다고 해요. 레닌가도 기본이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상징 같은 인물이지. 죽은 관을 스탈린이 끌고 왔고 살아서는 레닌하고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리끼를 러시아 고전 문학과 소비에트 문학을 잇는 이제 살아있는 다리라고 하는데 러시아 고전 문학은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그 문학들이 있잖아요. 뭐 안톤 체호빈이 그 위에 뭐 푸시킨이 이제 근대 문학의 시작이라고 해요. 러시아에서. 근데 이제 고리끼는 말하자면은 러시아 전체로는 푸시킨이 스타트고 사회주의 조국에서는 고리끼가 스타트인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던 이제 몇 가지 12월 땅 데카브리스트의 반란이라든지 뭐 이거는 이제 사실 1825년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접한 사건은 피해 일요일 사건, 1905년 사건. 이게 이제 요 근처 일이고. 그래서 요런 러시아 역사가 곳곳에 좀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서 약간 러시아 역사를 조금 알고 들여다보면은 맥락이 조금 더 쉽고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크게 뭐 내용만으로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죠.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와 2부로 연결되는 지점은 전형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메이데이예요. 메이데이를 계기로 1부와 2부가 나뉘어요. 그리고 1부와 2부로 가면은 메이데이를 계기로 아들은 감옥을 가요. 그러니까 아들은 갇히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구조가 노동자 계급으로 각성하고 그 다음에 투쟁하고 투옥하고 이제 뭐 재판받는 것까지가 아들한테 나타나면은 계단 하나씩 밑으로 이제 엄마는 내려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아들의 투쟁을 통해서 각성받고 아들의 투옥을 통해서 이제 투쟁에 나서게 되고 아들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체포되는 계단식으로 이제 한 계단씩 이렇게 내려오죠. 한 계단씩 옆으로 내려오고 이게 계단이 하나씩 내려오고 아들의 계단이 화살표 옆으로 엄마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머니는 페미니즘 소설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다고 하기 힘든 게 이 화살표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에서 나가는 화살표는 없어요. 여기서 화살표는 어머니 다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한다는 이제 특징이 좀 있고 계급적인 각성이 어머니는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자 아들을 통해서 각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직업적 혁명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소비에트에서 말하는 주류 계급 노동자는 아닌 거죠. 이제 이 양반은 어머니는 이제 아까 종교 얘기가 나왔는데 끊임없이 종교에 의지하고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데 이게 어머니가 갖고 있는 봉건성이나 후진성을 의미하냐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변화의 측면을 얘기하는데 말 나온 김에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은 어머니가 그 러시아 종교라고 봐야겠죠. 종교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는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고 교회라든지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뚜렷해지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또 투철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를 예수라고 쓸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뭐 공산주의가 기독교하고 구조가 똑같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어떤 구원이나 해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의적으로 쓰였다 볼 수 있고 어머니 수준에서 일어나는 각성과 변화, 전환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부에서 2부 아들에서 어머니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에서 영향을 받은 혁명가 계급의 변화, 그 다음에 민중의 변화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죠. 여기서 이 책의 진리, 주장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이제 아들의 그 법정 진술을 통해서 설명이 되죠. 거기서 분명히 우리는 사회주의자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서 다 해놨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맨 마지막 법정 진술에 나오는데 그 사적 소유의 폐지, 그 다음에 모든 생산 수단을 민중에게로. 그러니까 사적 소유의 폐지는 자본주의를 이제 없애자는 거고요. 생산 수단을 민중에게 이게 사회주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제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사회적 생산과 사적 소유 간의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사회주의로 간다고 했으니까 요 모든 생산 수단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유지되어 있는데 그 소유권이 부르주아에게 가 있는 거, 특정에게 가 있는 거를 자본주의 형태인데 그걸 해소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소유 폐지, 생산 수단을 민중에게로,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이거는 소비에트의 구호였어요. 소비에트 혁명 때. 러시아는 독특한 사회주의인데 소비에트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이제 소비에트의 구호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노동을. 이게 이제 뒤에 법정 진술에서 나와 있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주의와 진리죠. 여기서 끝나는 대목은 이제 주로 노동자 계급의 각성된 거를 대중에게 설파하고 대중이 다시 영향을 받는 뭐 이러한 정도인데 좀 구성 측면에서 결말이 조금 미흡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좋게 말하면 열린 결말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나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유형지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유형지 아들이 유형 간 대목부터 하고 뭐 이럴 텐데. 근데 여기 이제 분명하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나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중시하는 게 전형성인데 전형성은 명백하게 관철이 돼요. 러시아라는 곳이 자본주의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자 계급 발달이 약했어요. 약하고 농민 계급이 강했고 농노 성격을 지닌 농민 계급이 강했기 때문에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견해하고 조금 더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노선 투쟁이 사실은 간단하게 볼셰비키, 맨셰비키 투쟁인데 여기는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철저하게 노동자 우위가 관철돼요. 노동자는 뭐 강철이고 이성적이고 농민은 뭐 열정적이고 가슴으로 호소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자 농민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지도하고 끌어나가는 계급은 노동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로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아직까지 봉건적이고 전제적인 포각과 착취 구조가 있는 건 농노제적인 그 잔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리빙같이 이렇게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한 고통을 노동력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여기서 분명히 사회주의 혁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볼셰비키 노선이라고 봐야죠. 그러한 관점을 명백하게 이제 그 전형성으로 구현하고 있죠. 결론 부분에 이제 이 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책에서 드러내는 어떤 선동적인 효과는 이런 거죠. 끝부분에 가면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평이 나오죠. 기억하시겠지만 당신은 당신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정말 좋은 일이랍니다. 라고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주죠. 거의 끝 무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그러니까 아들을 대리했던 사람이 스스로 투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짖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살아난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법이다 이런 말을 어머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나는 되살아난 거예요. 불굴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각성과 성장, 그 다음에 혁명과 그룹의 성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뭐 비전,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잘 드러나 있죠. 다만 이제 좀 우리가 그 불편한 것들은 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80년대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당시에 우리 사회생활하고 거의 비슷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받는 감동이 대단했다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 라든지 이게 이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거로 느껴졌는데 스탈린 체제의 문제점도 이제 드러났고 시대도 바뀌면서 이러한 직선적이고 영웅적인 서사가 드러내고 있는 함정은 현존하지 않는 인간을 다루고 있다는 이제 문제점을 드러낸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닮았듯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어머니에서 드러난 이 서사는 그리스적 서사를 빼박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웅인 거예요. 다만 혈통에 의한 영웅이 아니라 계급에 의한 영웅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은 순전한 인물들, 무결한 인물이고 그리고 미래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 영웅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냐 하면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영웅하고 똑같죠. 그리스 영웅하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은 미래의 계급인데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과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깨고 미래로 나간다는 측면이 그리스 비극과는 다른 거죠. 이거는 사회주의 희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마지막에 좀 허망해지는 거는 그리스 비극은 그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비극이란 말이에요. 비극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전하고 무결한 사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결함으로 파멸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모습이고. 왜냐하면은 인간 세계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고 순전하지 않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미래를 차지한다는 그런 구조죠.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봤다시피 그 소비에트 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의 나라가 아니고 그 상층 혁명가들과 테크노크라트들, 노멘클레터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의 실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고르키가 그랬던 전형성이 갖고 있는 충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들이 갖고 있는 전형성의 자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현실적인 시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일정한 왜곡이 일어났다 이런 측면도 있죠. 여기서 이제 어머니는 페미니스트 소설인가 그 질문에서 어머니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머니는 교화를 받은 혁명가이고 아쉬운 것은 어머니는 노동자 계급도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각성하지도 않았고 항상 한 계단 낮게 각성받은 아들에 의해서
그 아버지한테 핍박받다가 각성받은 아들을 통해서 새 시대로 간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가부장제 질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인물인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고리키가 갖고 있는 사유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비는 암만 해도 이제 아버지는 뭐 짜르 체제라든지 자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탓도 있겠지만 어떤 구시대 가부장제 짜르 체제가 이제 가부장제 확대이기 때문에 그 폭력적이고 무질서하고 억압적인 그런 가부장제에서 말하자면 어머니로 대변되는 그 공감하고 공유하고 상생하는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현상을 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물 구성은 전형적으로 억압자들은 다 늙은이들이에요. 대표자들은 늙은 사람들로 그려놨고 나머지 이제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다 젊은 세대로 그려놔서 시대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고리키의 소설의 주제는 자유와 진리란 얘기는 뭐 일정하게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자유는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는 고리키가 믿은 진리는 이제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세부적인 토론은 필요하겠죠. 여기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계급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아까 군대 들어가는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군인 소비에트도 이제 혁명기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군인 이 사람들이 소비에트 혁명기 중요한 이제 그룹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식인들. 지식인들은 이제 전위당으로 레닌의 당이 전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기에 이제 중요한 논쟁으로서 레닌하고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레닌의 전위당 이 이념이 관철되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이 강철대오로 비밀리에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그 지식인 혁명가당이 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 그룹들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이게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상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당시 시대를 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반영하죠. 반영하긴 하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여기 아까 이제 또 한 사람의 여기 마지막에 그 어머니를 평가했던 류드밀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아들하고 적대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아들과 적으로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무조건 모성애, 그 다음에 아들에 의해서 무조건 포섭되는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이념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감싸 안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모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사성과 시대의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어떤 엄마는 비정하게 아들과 원수가 돼야 된다는 거에도 그려내고 있는 거죠. 뭐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